한양에서 서쪽으로 반나절을 가면 청계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 바로 김진사댁이었지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한양의 전포도 서너 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부자 중의 부자였습니다. 김진사의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재산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셨고 아버지는 장사에 재주가 있어 재산을 더욱 불려놓으셨지요. 그렇게 3대에 걸쳐 모은 재산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사라는 양반 재물은 많았지만 인심은 참으로 각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쌀 한 되만 구워달라고 해도 고개를 내젓곤 했지요. 내 재산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요. 남 좋은 일 하라고 모아둔 게 아니라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진사는 곡간의 자물쇠를 수시로 확인하곤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몰래 곡식을 가져갈까봐 늘 전전긍긍했지요. 밤에도 두어 번씩 일어나 곡간을 살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그런 남편이 못내 걱정스러웠습니다. 영감, 재물이라는 게 쌓아만 두면 무슨 소용이요? 이웃과 나눠야 복이 되는 법이지 않소? 하지만 김진사는 귓전으로 흘려버리곤 했지요. 부인은 살림을 모르시오. 재산이란 한 푼 한 푼 모아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흩뿌리는 게 아니라오. 그해 가을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채 창문으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도 수확이 좋았구나.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니 마음이 든든하구먼. 혼잣말을 하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낮에도 김진사는 머슴들을 데리고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이삭들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올해는 수확이 작년보다 두어 섬은 더 나오겠구먼. 이러면 한양의 쌀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야겠어. 김진사는 장사 수완도 좋았습니다. 쌀값이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고 배나 무명도 시기를 잘 맞춰 거래해서 큰 돈을 벌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만큼 재주 좋은 양반이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진사만큼 인색한 양반도 없다는 말도 함께 따라다녔어요. 승-승-. 뭔가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귀를 쫑긋 세우니 분명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한밤중에 누가 우리 집 마당에? 김진사는 재빨리 벽에 걸어둔 칼을 집어들고 사랑채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곡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지요. 도둑이로구나. 김진사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평소 재물을 목숨보다 아끼던 터라 도둑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김진사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흥분이었지요. 내 재산을 노리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진사는 칼을 꽉 쥐고 도둑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도둑이란 사람 곡간 자물쇠를 따려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더군요.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김진사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자 도둑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도둑의 얼굴을 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영특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 도둑들의 눈은 흉흉하고 간사해 보이기 마련인데 이 사람의 눈에는 맑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선비의 눈빛 같기도 하고 도승의 눈빛 같기도 했지요. 네, 에고. 나리, 이게 웬일이십니까? 도둑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도둑이라면 황급히 달아나거나 애걸복걸할 텐데 이 사내는 어딘지 모르게 태어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오히려 예의 바른 선비 같았어요. 뭐가 웬일이야? 내 놈이 내 곡간을 털려고 했지 않느냐?
김진사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날이 진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했나이다. 도둑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점잖은지 마치 양반이 절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말투도 상당히 격식을 갖춘 것이 보통 도둑과는 달랐습니다. 잘못했으면 됐느냐? 당장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게 하겠다.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날이 소인을 잡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사옵니다. 급한 일이라 밤늦게 찾아왔으니 잠깐만 말씀 나누고 가면 안 되겠나이까? 뭐라고? 도둑놈이 말씀을 나누자고. 김진사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눈빛이 워낙 진지하고 간절해 보여서 김진사도 모르게 칼을 조금 내렸어요. 사실 김진사는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도둑은 처음 보았거든요. 보통 도둑들은 잡히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욕설을 퍼붓곤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 신기했어요. 좋다.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지.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당장 목을 칠 테니 그리 알아라. 김진사가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은 이 도둑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둑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기 마당 한가운데 연못이 보이시나이까? 연못? 그야 보이지. 그게 무슨 대수냐? 김진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의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못은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연못은 김진사의 할아버지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꽃을 키우고 물고기도 몇 마리 넣어두었는데 요즘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조금 흐려져 있었어요. 나리께서는 저 연못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이까? 그야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고인 것이지. 이런 걸 왜 묻는 게냐? 김진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맞사옵니다, 나리. 빗물이 땅에 떨어져 연못에 고이고 그 물은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또 비가 되어 내리옵니다. 그렇게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옵니다. 도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보시옵소서.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달을 가리지만 결국은 흘러가고 맙니다.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지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옵니다. 김진사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돈다는 게 도둑질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도둑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저 연못의 물을 보시옵소서. 만약 물이 흘러들지도 않고 흘러나가지도 않는다면 어찌 되겠나이까? 그야. 고인 물은 썩는 법이지. 김진사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사옵니다. 나리께서 쌓아두신 재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이까? 순간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도둑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재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 물처럼 썩게 되옵니다. 나리의 곡간에 쌓인 곡식들, 언젠가는 쥐들의 밥이 되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겠나이까?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작년 봄에 곡간을 열어보았을 때 구석에 쌓아둔 곡식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머슴들이 말하길 쥐들이 구멍을 뚫어 곡식을 많이 축냈다고 했지요. 김진사는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습니다. 작년에도 곡식 서너 섬을 그렇게 버렸지 않으십니까? 쥐약을 놓고 덫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들었사옵니다. 도둑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옵니다, 나리.
김진사댁의 곳간에 곡식이 썩어간다는 것을요.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지난해에도 곳간 구석에 쌓아둔 곡식이 쥐들한테 뜯겨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재산을 함부로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김진사가 억지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옵소서. 도둑이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사옵니다. 하나는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흘려보내는 것이옵니다. 스스로 흘러가는 것은 새어나가는 것과 같고 흘려보내는 것은 베푸는 것과 같사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구나. 쉽게 말씀드리지요. 나리께서 지금 소인을 잡아 관아에 넘기시면 소인은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힐 것이옵니다. 그것은 나리의 재물이 억지로 새어나간 것과 같사옵니다. 도둑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새어나간다는 것은 나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것이옵니다. 쥐가 곡식을 갉아먹고 곰팡이가 피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나리께서 스스로 재물을 내어놓으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옵니다. 도둑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소인을 불쌍히 여겨 쌀 한 마리라도 주신다면 그것은 나리께서 스스로 물을 흘려보낸 것이옵니다. 전자는 손해요, 후자는 덕이 되는 것이지요. 김진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둑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도둑한테 쌀을 준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은 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도둑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혹시 청주 김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이까? 청주 김부자? 그야 누가 모르겠는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 부자라던데? 김진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부자 이야기라면 귀가 솔깃해지는 법이었지요. 김진사는 평소에도 다른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어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밤을 새워 들을 수 있었어요. 소인도 젊은 시절 청주에서 몇 해 살았사옵니다. 그곳에서 김부자 댁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었지요.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둑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청주 김부자 댁은 3대가 만석군이었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가훈이 무엇인지 아시나이까? 가훈? 그야 나도 모르지.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매년 추수가 끝나면 그 집안에서는 만석 이상으로 남은 곡식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쌀을 주고 농사지을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땅을 빌려주었다지요. 허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다 나눠주면 재산이 줄어들 텐데. 김진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소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사옵니다. 그래서 궁금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고도 부자로 살 수 있는지 말이옵니다. 도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청주에 머무는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사옵니다. 김부자 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지요. 도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안은 재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눠주는데 재산이 늘어나겠느냐? 김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옵니다.
흉년이 들어도 김부자댁 논밭만큼은 모두가 정성껏 돌봐주었고 장사가 어려워도 김부자댁 점포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찾아왔다고 하옵니다.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땅을 빌려준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의 반을 바쳤고 도움을 받은 장사치들은 좋은 물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김부자댁에 알렸다고 하지요. 그러니 재산이 줄어들겠나이까 늘어나겠나이까? 그리고 말이옵니다. 날이. 도둑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김부자댁의 자손들을 보시옵소서. 그 집안 자제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을 보며 자랐으니 자연히 덕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과거에 급제한 이도 있고 지방 수령이 된 이도 있다 하옵니다. 김진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도둑의 말이 헛소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치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건 운이 좋았던 것 아니겠는가? 김진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날이 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드는 것이옵니다. 도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의 달을 보시옵소서. 달은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르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이치, 소멸과 생장의 원리옵니다. 소멸과 생장? 김진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사라지면 다시 생겨나는 것이 세상의 도리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지요. 쌓기만 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옵니다. 도둑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농부가 곡식을 땅에 뿌리면 그 곡식은 사라지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자라나는 것이옵니까? 그야.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만 싹이 나고 자라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곡식이 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옵니다. 나리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어준 것이 돌아온다는 이치를요. 도둑은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저기 큰 소나무가 보이시나이까? 그야 보이지. 우리 집 300년 된 소나무 아닌가. 그 소나무가 30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이까? 김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야. 튼튼하게 잘 자라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도 맞사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도둑이 소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나무는 봄이 되면 새순을 틀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옵니다. 떨어진 잎은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은 다시 소나무의 양분이 되옵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김진사는 말없이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소나무는 김진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나무였지요. 날이 만약 소나무가 내 잎은 내 것이니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찌 되겠나이까? 도둑의 질문에 김진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풍나무도 은행나무도 모두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렸지요. 만약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만약 소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매달고 있기만 한다면 어찌 되겠나이까? 도둑의 질문에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나무가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지겠지. 바로 그것이옵니다. 나리께서도 재물을 계속 쌓아만 두신다면 언젠가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둑의 말이 점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후손들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풍족한 삶을 물려주려는 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냐? 김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둑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가 나무랄 수 있겠나이까. 나리께는 몇 분의 자제가 계시나이까? 도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25, 작은아들은 20, 딸은 16이었어요. 그 자제분들께서는 나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무슨 뜻이냐? 나리께서 그토록 재물을 아끼고 모으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인 줄 아시겠느냐는 말씀이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가끔 아버지의 인색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했어요. 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구두쇠라고 수군댑니다. 창피해서 밖에 나다니기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런 아들을 꾸짖곤 했지요. 내가 무얼 아느냐. 재산은 힘들게 모으는 것이다. 도둑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여쭙겠나이다. 나리께서 쌓아두신 재물이 정말로 자식들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까요? 뭐라고? 재물이 화가 된다니. 김진사가 발끈했습니다. 나리 예전에 한양에 정승 한 분이 계셨다고 하옵니다. 그분도 나리처럼 재산을 많이 모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지요. 그래서 그게 잘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 자식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패가망신하고 말았다고 하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옵니다. 자식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되고 형제끼리 재산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지요. 이것이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나이까?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문득 이웃 마을의 박참판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박참판은 재산이 많았는데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 아들이 유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심지어 관아에 소송까지 걸어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결국 재산의 대부분을 송사 비용으로 날리고 형제 사이는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리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것은 재물이 아니라 덕이옵니다. 도둑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득 이웃 마을의 부잣집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집도 재산이 많았는데 아들들이 유산 다툼을 하다가 관가에까지 소송을 걸었었지요.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란 말이냐? 김진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재물을 남겨주시되 재물을 다루는 지혜도 함께 남겨주셔야 하옵니다. 도둑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실 때 재물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보여주시면 자식들도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 아니겠나이까?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나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들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리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할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겠나이까?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리 소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나이다. 도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인에게도 예전에 가족이 있었나이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지요.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 도둑을 바라봤습니다. 도둑의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소인도 젊었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나이다. 하지만 가난했지요.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했사옵니다. 도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해봄 큰 흉년이 들었나이다. 소인은 동네 부잣집에 찾아가 쌀 한 되만 구워달라고 애걸했사옵니다. 굶주린 딸아이가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소인을 쫓아냈나이다.
내 재산을 왜 내게 주어야 하느냐며 호통을 쳤지요. 도둑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소인은 다른 집들도 찾아갔사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요. 아무도 소인을 도와주지 않았나이다. 도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소인의 딸은 굶어 죽고 말았나이다. 김진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냐?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이 도둑이 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나이다. 도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아이가 죽고 나서 소인은 세상이 원망스러웠나이다. 왜 부자들은 재물을 나누지 않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 밤낮으로 괴로워했지요. 도둑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깨달았나이다. 재물을 쌓아만 두는 것은 부자들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잊어버린 이치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소인은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이 이치를 알려주기로 했나이다. 김진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란. 소인의 딸아이는 겨우 6살이었나이다.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나이였지요. 도둑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딸아이가 소인에게 말했나이다. 아버지, 배고파요. 그 말을 끝으로 딸아이는 눈을 감았사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세 자식의 아비였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었어요.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도둑이 그저 도둑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주려는 스승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너는 훔친 재물로 무엇을 하느냐?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훔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나이다. 부자들이 흘려보내지 않는 물을 소인이 대신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도둑의 말에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지만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리 소인의 말이 나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부디 생각해 주시옵소서. 재물은 흘러야 하고 나눔은 복이 되옵니다. 도둑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찾아다니는 부잣집마다 똑같은 말을 하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는 이는 많지 않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어떠하시겠나이까? 김진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삶, 재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진사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너를 관아에 넘기지 않겠다. 나리. 도둑이 놀란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앞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거라.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도둑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김진사의 말에 도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의 말씀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김진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사랑채로 오너라. 쌀 한 섬을 내어주마. 도둑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그것은 쌀 한 섬 정도는 내가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내 말대로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니 말이다. 김진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리,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도둑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달빛에 그의 뒷모습이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못의 물, 소나무의 잎, 청주 김부자의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의 이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김진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말라붙은 연못을 보았어요. 연못 바닥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연못을 채우고 넘쳐 흘러 주변 땅을 적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깨끗해졌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놀았어요. 김진사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는 것처럼 김진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곡간으로 갔습니다. 가득 쌓인 곡식을 바라보니 문득 도둑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 영감, 무슨 일이시오? 부인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저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러오. 김진사는 머슴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마을 사람들 중에 흉년에 고생하는 이들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네. 나리께서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복동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알아보기나 해라. 김진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동이는 황급히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했던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조금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도둑이 양반집에 대놓고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김진사는 복동이가 알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댁에는 쌀 한 가마를 주고 병든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약값을 대주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평소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진사가 갑자기 베풀기 시작하니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했어요. 김진사 나리께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요?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얻으신 게 아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어요. 도둑이 일러준 이치를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부인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영감, 이제야 제 말을 들으시는구려. 이게 진정한 부자의 도리지요. 큰아들도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둑이 말했던 대로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베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리, 오늘 장에서 좋은 무가 나왔기에 조금 가져왔사옵니다. 나리,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좋은 것이 있어 드리러 왔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진사 댁을 찾아와 이것저것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돌아왔어요. 부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영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후해졌단 말이오?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인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소? 부인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김진사는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어부가 찾아왔습니다. 나리, 오늘 큰 잉어를 잡았는데 나리께 드리고 싶어 가져왔나이다. 김진사가 돈을 주려 하자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옵니다, 나리. 지난번에 나리께서 저희 어미님 약값을 대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잊겠나이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자 김진사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어준 것이 정말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도 곱절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김진사는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김진사댁 논의 별을 베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나리를 도와야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낫을 들고 논에 나가 별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추수가 평소보다 빨리 끝났고 손실도 거의 없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주니 품삯이 한 푼도 들지 않았구먼. 김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기뻐하며 덧붙였어요. 영감께서 요즘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인자하고 좋아 보이신단 말이에요. 김진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물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 부인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밤이 되어 곡식을 계산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년보다 수확량이 더 많았던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도와준 덕분에 벼 한 톨도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았고 제때 수확해서 손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보시오, 부인.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이 돌아왔소이다. 김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어귀에 죽을 끓여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 날 눈을 헤치고 한 행녀가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날이 배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끼 주실 수 있겠나이까? 김진사는 흔쾌히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시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겠네. 행녀는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김진사와 행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그네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소인은 전국을 떠돌며 사는 떠돌이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지요. 행녀의 말에 김진사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도 혹시 그 도둑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이치라. 무슨 이치를 깨우치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소? 소멸과 생장 그리고 순환의 이치옵니다. 행녀의 대답에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도둑이 말했던 것과 같은 이치였어요. 행녀의 말에 김진사는 문득 그 도둑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세상의 이치를 말했었지요. 혹시 나그네께서는 소멸과 생장의 원리에 대해 아시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 나리께서도 그 이치를 아시나이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오. 김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행녀에게 들려주었어요. 도둑과의 만남, 그의 가르침,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이지요. 행녀는 김진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행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리께서는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소멸과 생장, 그것이 바로 천지의 도리옵니다. 행녀는 잠시 국밥을 먹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그 도둑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나이까? 소인이 아는 사람인 듯 하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의 모습, 그가 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동까지 모두 말했지요.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하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사라지면 다시 생겨나옵니다. 행녀의 말에 김진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재물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고 말이옵니다. 바로 그 말이오. 그 말을 내게 처음 일러준 사람이 있었는데 김진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행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리, 혹시 그분이 도둑이었나이까?
김진사가 깜짝 놀라 행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시오? 행녀는 천천히 누더기를 벗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행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분명 1년 전 만났던 그 도둑이었습니다. 나리. 그대가. 김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리,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행녀가 얼굴을 들자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은 1년 전 만났던 바로 그 도둑이었어요. 그대가 그때 그 사람이었단 말이오? 그렇다옵니다, 나리. 소인이 그날 밤 나리를 찾아갔던 도둑이옵니다. 도둑, 아니 이제는 도둑이 아닌 그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행색이 완전히 달라졌구려. 이제는 도둑이 아닌 것 같은데? 나리께 말씀드렸지 않았나이까? 나리께서 깨닫는다면 도둑질을 그만두겠다고 말이옵니다. 그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인은 정말로 도둑질을 그만두었나이다. 대신 이렇게 떠돌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전하며 살고 있지요. 김진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스승이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으니 말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겪은 일들, 느낀 점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 말이지요. 나리 소인이 그날 밤 나리를 찾아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소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나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사옵니다. 재물은 많지만 인색하다는 소문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김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대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소. 아니옵니다, 나리.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나리 자신의 공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씨앗을 뿌렸을 뿐 그것을 꽃 피운 것은 나리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대는 이제 어디로 갈 참이오? 김진사가 아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요. 아직도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많사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제든 이 집을 그대의 집으로 생각하고 찾아오시게. 그대는 나의 스승이자 은인이요. 이별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나이다. 나리께서 깨달으신 이치를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대대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유산이 될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가 떠난 후 김진사는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럴수록 집안은 더욱 번창했어요. 몇 년 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양반집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진사 댁만큼은 끄떡없었어요. 평소에 베풀었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김진사를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나리를 지켜야지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벅찼어요. 재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곡간의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과 존경이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든 그 해에도 김진사는 자신의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만 배불리 먹을 수 없지 않겠소. 부인도 남편의 뜻에 동의했고 자식들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풍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김진사 댁에 가져왔습니다. 나리께서 흉년에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김진사는 늙어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일러주었지요.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고이면 썩고 흘리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니 너희도 명심하거라.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가르쳤지요. 작은 아들은 의원이 되어 돈이 없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딸도 시집을 가서 시댁 마을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딸의 시댁도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어요. 김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슬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양반도 상민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큼 김진사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도둑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양반, 재물을 나누며 진정한 부자가 된 김진사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김진사의 무덤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은 흘러야 맑고 재물은 나누어야 복이 된다. 이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어른 청계촌 김진사를 기리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이까? 재물은 쌓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어려움을 실천하는 데 있지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베풀면 잃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나눔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일러주신 소멸과 생장의 이치, 천지의 도리였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결국 재물보다 훨씬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자식들의 효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푼 것도 반드시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되옵니다. 또한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요.